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재난 후의 돌봄입니다.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것은 우선은 여기 나열된 이 세 가지 항목이 우리 시대를 읽는 핵심적인 키워드이고 또 이 세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순서는 재난 후의 돌봄이라는 이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또한 서로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재난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흔히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을 크게 구분해 본다면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난 자본주의라는 표현은 이 네오미 클라인이라는 잘 알려진 저자의 표현인데요. 재난이 닥쳤을 때 그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상황이 재난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재난이 준 충격에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어떤 패닉 상태에 빠지고 뭐 전반적으로 어떤 디스오리엔테이션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해서 뭔가 그 재난 이전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뭐 공공성이라든가 아니면 공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제 좀처럼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굉장히 뭔가 공격적으로 친기업적인 그런 조치나 정책들을 마구 밀어붙이는 행위를 이제 가리켜서 재난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재난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만들고 뭔가 불평등한 상황을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훨씬 더 큰 고통에 맞들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재난 자본주의라는 표현은 그런 상황을 좀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때문에 세상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실은 이 재난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관점을 채택해서 재난이 야기한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또 비판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은 이와는 이제 정반대로 재난이 뭔가 일상을 굉장히 잠깐 일시 정지시켰을 때 뭔가 평소에는 어떤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관습이라든가 어떤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잘 발현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의 이타심이랄까, 또 어떤 공적 활동에 기여하고 싶다는 욕구라든가 뭔가 어떤 연대라든가 유대를 베풀고 싶은, 유대를 맺고 싶은 그런 열정이 사실은 이 재난이 일시 중지시킨 어떤 일상의 단절 속에서 뭔가 확 발현이 되는 상황을 가리켜서 이 재난 유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이 단절되면서 사람들이 연대와 이타심을 막 이렇게 활발하게 발휘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재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난이 원체 이제 위급하고 사람들이 또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재난 유토피아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는달까, 이야기를 좀 덜 한달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재난 유토피아라는 이 표현을 쓴 사람은 사실 리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이 또한 뭐 잘 알려진 저자라고 할 수 있고 뭐 활동가이기도 하고 또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A Paradise Built in Hell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헬이 가리키는 것이 이제 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재난을 다룬 대목에 조금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2005년에 이제 그 뉴올리언스 지역을 이제 강타한 그런 재난, 허리케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이 흑인들이나 빈민층이 많이 사는 저지대가 침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겪었던 그런 재난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 솔릿이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에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침수가 되고 고립이 돼서 이제 긴급하게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당국이 빠르게 이제 이 사람들을 피해 구제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폭력 사태를 야기하고 뭔가 약탈을 하고 살인 방화를 한다 이런 식의 루머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제해야 되는 피해자들인데 그것을 이제 정부 당국이 긴급하게 구제를 하기는커녕 어떤 에너미, 적으로 이제 간주해서 사실은 뭐 체포를 한다거나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 재난에서. 그래서 이제 리베카 솔릿이 하는 말은 이 재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폭력에 대한 루머가 퍼졌다는 사실하고도 이제 통하는 얘기가 될 텐데 정부 당국의 경우는 막 주 방위군을 파견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적으로 대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이런 행위를 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그 주변의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이타심을 발휘해서 자기의 막 사재를 털어서 뭔가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하고 또 그런 또 아름다운 상황이 이제 펼쳐졌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리베카 솔릿이 이게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동료가 내가 나의 재산보다 더 중요해서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고통을 받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의 재산을 비상시에 나의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적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가가 사실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거의 죽고 사는 문제만큼 어떤 중요한 그런 문제로 대두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베카 솔릿이 볼 때는 사실 재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웃과 동료가 사실 내 재산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긴급하게 구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돌본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떤 믿음에 뒤처져서 이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로막는다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리베카 솔릿이 볼 때는 재난에서 뭔가 최악의 행위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재난에서 어떤 혼란이 벌어지면 야만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방어 태세를 취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잔혹한 최악의 행위를 재난 시기에 한다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 믿음을 갖고서 이렇게 긴급하게 서로를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발산하는 그런 긍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은 사회적 유대나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욕구라고 하는 게 이미 잠재돼 있구나 하는 것 그리고 사실 유토피아를 만들 사람들은 이미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베카 솔릿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발현하는 이 정서가 그냥 뭐 나를 희생하고 뭐 이타심을 발휘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서 어떤 조이라고 어떤 기쁨을 발견한다 뭐 이런 사실을 또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즐거움을 얻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행위에 나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난은 굉장히 불행한 사태지만 그 재난이 일상을 잠깐 중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어떤 틈이 생겨서 그 틈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억압하고 있었던 이런 긍정적인 정서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패러다이스가 이제 헬에서 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리베카 솔릿이 그러니까 재난을 우리가 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재난이 일상의 규칙과 관습을 중지시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 없어도 일상의 규칙과 관습을 정지시키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잠재된 욕구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충분히 발산시킬 수 없게 하는 그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리베카 솔릿에 얘기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발생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그런 재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리베카 솔릿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막 그 정부나 경찰이나 군대가 와서 이제 마구 사람들, 피해자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교회, 그 침수된 그 저지대에 있는 교회 담벼락에 어떤 얘기가 이렇게 쓰여 있었느냐 하면은 오늘날에도 카인이 여전히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오히려 나를 구제해 줘야 되는데 나를 오히려 더 적으로 몰고 핍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항변을 담아서 이런 글귀가 이제 그 교회 담벼락에 적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이제 형제를 가리켜서 형제가 형제를 돌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는 문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리베카 솔릿이 어떤 질문을 이끌어내느냐, 어떤 질문으로 이렇게 이어가느냐 하면은 이 성서의 이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성서에서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신이 카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카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Am I my brother's keeper?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 왜 나한테 그걸 묻느냐? 내가 알 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 반문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미 자기가 그 동생을 죽인 다음인데도. 그래서 이 키퍼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네거티브하게 해석을 한다면 말하자면 감시하는 사람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 솔릿의 맥락에서는 이 키퍼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이제 지키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걔를 돌보고 보살펴야 되느냐, 왜 나한테 묻느냐 이런 식의 반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솔릿이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내부 질서가 또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그야말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자연 상태, 이른바 자연 상태에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이런 걸 얘기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사회 계약을 맺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나 공동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식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Am I my brother's keeper라는 이 물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브라더에 대한 키퍼로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야 마땅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회란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 내부의 질서가 갖는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형제로 돌보는 이들의 집단, 그런 것이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반문에서 제가 지금 오늘의 주제로 선택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긴밀하게 아주 특별히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 하는 얘기를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솔릿의 이 대목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재난이죠. 말하자면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어떤 재난이고 거기서 이제 나의 브라더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고 그게 이제 우애하고도 관련이 되고 키퍼가 돼야 될 것인가 아니냐, 돌봄이라는 주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그 질문 속에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세 가지가 우리 시대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점을 좀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인 재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본다면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재난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한 스케일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했던 우리 세대 당대의 사람들이 일찍이 경험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심각한 스케일의 그런 재난을 맞이하게 된 셈인데요. 이거 자체가 이것도 큰 재난이지만 앞으로 이제 더 큰 재난이 올 것이다라는 어떤 경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후 위기 같은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재난의 리허설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재난은 어떤 성격일 것인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고통을 받을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새로운 실감을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팬데믹 자체가 그 규모로 봤을 때 개별적인 대응이나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도 불충분하고 뭔가 공동의 대응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제 공공성이라든가 이 국가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 글로벌한 어떤 공동체 전체의 역할에 대한 사유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 공동체의 질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브라더스 키퍼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공동체 내부의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류가 참으로 취약하구나, 뭔가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뭔가 포스트 휴먼을 얘기하는 다른 한편에서 굉장히 인류가 신체적으로 어쨌든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어떤 속성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돌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을 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재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 팬데믹에 대해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될 건가를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서사들이 또는 담론들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아주 지배적이었던 것을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사실은 이 국가가 사람들의 삶에 개입을 해서 뭔가 이제 마스크도 쓰게 하고 억지로, 그 다음에 락다운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국가의 개입이나 감시가 강화되는 것, 그런 현상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 생명 정치,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이제 맨 목숨을 좌우하는, 이 생존 자체를 좌우하는 방식으로 어떤 정치를 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생명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대상이 되는 그런 식의 생명 정치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개인의 자유나 집단적인 통제 사이에 이제 오랜 대립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소환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혐오 정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혐오 정치에 쉽게 휩쓸리는 어떤 집단 주체에 대한 어떤 불신과 경계,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요하게 주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서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기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서사들이 약간은 보충되고 조금 갱신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뭔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개입할 필요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깨닫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인이 있고, 그 개인인 자유의 권리를 갖는데, 그 개인의 자유를 어떤 식의 명분으로 이제 억압을 하는 집단이 있고, 이런 식의 대립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대립인데, 이 대립에서부터 뭔가 조금 벗어나야 될 필요가 이제 제기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개별자는 굉장히 보편적인데, 공동체 자체는 뭔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생각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대립을 그냥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뭔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 있겠다. 예를 들면 팬데믹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어쨌든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집단적으로 컨트롤도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한데, 근데 그 컨트롤 자체가 계속해서 개인이나 보편적인 인간에 대립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 두 가지가 뭔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계속 어떤 모순처럼 사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립을 조금 벗어나서 사유할 필요가 생겼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민주주의적인 주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민 주권, 인민 주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집단 주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집단 주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전보다 적극적인 상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자체가 어떤 공동의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솔릿의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그런 공동 집단 주체에 대한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어떤 그런 민의 자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 작동할 것인가, 어떻게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공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뭔가 내부적인 질서를 바람직하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작동할 건가 하는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음들을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뭔가 어떤 대안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재난이 어떤 공동체 내부의 질서를 질문하게 만들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지금 띄워놓은 것이 사실 자유평등 우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가치이죠. 3대 가치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설정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동그라미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 놓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애는 좀처럼 이게 민주주의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또는 이게 왜 정치적인 가치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은 별로 민주주의와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안 해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애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는 fratern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프랑스 혁명의 3대 구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liberty, equality, fraternity 이렇게 이제 3대 구호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당시에는 이제 생각이 됐던 민주주의적인 가치인데 이 자유평등은 뭔가 이 담론도 굉장히 풍부하게 발전이 됐고 또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삼아서 어떤 실천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어떤 운동도 많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평등은 발전이 되어 온 반면에 우애는 이제 상대적으로 무시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근데 그 우애라고 하는 이 가치가 사실 프랑스 혁명 때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기독교적인 형제 같은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세에도 우애 조합주의 이런 전통이 이제 서구에서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그 전통 속에서 이제 근대 민주주의적인 가치로서 등장한 게 이제 프레터너티였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우애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무시가 되고 뭔가 민주주의와 관련시켜서 뭔가 발전되지 못했다. 담론으로든 뭐 실천을 통해서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민주주의가 어떤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주로 사유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이고 그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나 뭐 평등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자유하고 많이 연관시켜서 설명이 되어 온 거죠. 그런데 사실 우애는 통상 생각하면 이게 개인만의 문제일 수가 없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둘 이상이어야 하고 어떤 집단하고 조금 더 자유평등에 비해서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개인과 결부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제 연결시켜 오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애를 권리로서 주장한다?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낯선 발상이고 사실은 별로 하지 않았던 발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애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그다지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사유를 하고 뭔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조금 벗어나서
그런 사유를 갱신시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우애가 더 큰 잠재력을 가진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동 영역이라든가 우리가 커먼즈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동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성이라든가 공적 가치와 훨씬 더 가까울 잠재력이 있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얘기할 때 더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의 구성 원리를 얘기할 때 자유나 평등보다 훨씬 더 적합한 어떤 원리로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우애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온 또 다른 이유는 우애는 사실 법적이거나 제도적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우애를 이런 식으로 실천하라, 보장하라 라고 하는 어떤 법을 만든다거나 그런 제도를 세운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어떤 실천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지 법이나 제도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조금 덜 되어 온 면이 있는데 이것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법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기 전부터 우리는 이 우애를 실천할 수 있고 우애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뒤집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나 평등의 권리는 어떤 법이나 제도로서 정착되지 않으면 그것은 상당히 보장받기가 힘든데 우애는 그거는 법이나 제도가 없어도 우리가 현실에서 뭔가 이미 실현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증진하고 뭔가 이걸 다음 단계로 가져가는데 오히려 어떤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이 프레터너티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레터너티라고 하는 이 서구의 단어 이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단어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 프레터라고 하는 것이 브라더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브라더후드라는 너무나 명백한 남성 중심적인 그런 이제 함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호 자체, 이 단어 자체가 뭔가 미리 이 프레터너티의 가치의 한계를 뭔가 설정해버리는 그런 장애가 된달까요? 네, 그런 어떤 한계를 이 단어 자체가 이제 함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민주주의적인 가치로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혈연 관계를 일단은 지칭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래서 이 프레터너티를 뭔가 중심적인 가치로 두면 이거는 뭔가 혈연 관계를 우선시하는 거다라거나 뭔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 태생적인 것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레터너티가 어떤 공동체의 가치로 작동하는 그 방식이랄까 그 움직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냥 혈연적인 형제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얘까지는 내가 형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또 조금 넓혀서 얘까지는 내가 형제 같다. 이런 식으로 형제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혈연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동질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요렇게 넓혀져 가는 어떤 그런 진행 경로를 갖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보편화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 한계로서 작용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동체 내부의 질서가 되기에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형제라는 이 형상을 너무 특권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여성을 배제하는 문제도 생기고 또 혈연을 앞세우는 문제도 생기고 이 동질성을 강조하는 문제도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자유평등 우애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에서 출발한 이 구호를 제기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프레터니티라고 하는 이 서구 가치보다는 오히려 그 우리말의 표현에서 나오는 이 우애라는 표현이 훨씬 더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데 더 적합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애 자체가 아까 브라더후드, 프레터니티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단어 자체의 내재적인 한계랄까? 브라더후드라는 명백히 그 남성 중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오히려 우애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한 면이 있고, 이 우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형제간에 뭐 자매간에 우애가 깊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벗이라고 하는 이 friendship이라고 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애는 사실은 fraternity하고도 연관이 물론 되지만 그것이 friendship하고도 이어져 있는 그 양자에 다 걸쳐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fraternity보다 훨씬 더 확장성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미 친구라고 하는 조금은 비혈연적인 조금 먼 어떤 원격의 관계를 이미 들여와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까 프레터너티의 한계로 지적했던 그런 자연화라든가 혈연화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미 면역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 점에서 이 우애가 장점을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연관계를 표현할 때 이미 친구라는 더 확장되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영역을 이미 들여왔기 때문에 보편화의 진로 자체가 앞서 봤던 프레터너티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죠. 프레터너티는 혈연에서 출발해서 쟤까지는 형제라고 할 수 있겠네? 쟤까지는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는 이런 진로였다면 우애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형제를 표현할 때 먼데 있는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어떤 친구를 이미 들여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화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내가 내 브라더를 또는 시스터를 에 대한 나의 우애는 이 그냥 나의 혈연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벗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애를 발휘한다.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프레터너티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개방된 어떤 우정의 형상을 특권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우애라고 하는 우리말의 이 표현이 오히려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가치나 민주주의적인 공동체의 내부 질서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더욱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우애가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된다거나 공동체의 질서가 되기에는 너무 또 여전히 어떤 퍼스널한 인격적이고 좀 개인적인 친밀함을 함축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이게 우애가 기본적으로 감정이잖아요. 어떤 이 감정적인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치적 가치가 되기에는 약간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여전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의 경우에는 어떤 친밀함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애가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이 친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체성에서 출발해야 되고 로컬리티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뭔가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이 깨닫게 된 바이기도 한데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 아무리 글로벌하게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신체가 아플 때 내가 알아눕는 곳은 내 신체가 속한 로컬리티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은 우리가 그간의 글로벌한 차원에 대한 수많은 강조가 있었지만 이 로컬리티나 나의 신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다라는 점을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오히려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바가 있는데, 우회에 내포된 이런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신체성이나 지역성과 더 연결될 소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도 재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거는 감정의 또는 정동이라고도 많이 최근에는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동의 중요성, 특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새삼스럽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랄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제한되어 왔는가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혐오 정치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직접적으로 정치가 감정을 소환해서 그 감정적인 자원에 기대 가지고 강력한 파워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정치를 가리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혐오 정치에 어떤 저항하는 어떤 운동에서도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뭔가 건드리고 또 감정적인 부분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회가 갖는 이런 측면은 오히려 잠재력이 큰 그런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깨운 그런 민주주의적인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어떤 상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회를 아주 중요한 후보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우회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 마지막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돌봄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재난과 우회와 돌봄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재난과 돌봄이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별달리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아주 명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치면서 더 잘 알게 된 셈인데요. 인간 신체의 취약성, 우리가 아무리 어떤 기술 문명에 기대서 우리의 신체를 굉장히 보강을 해오고 어떤 보철 장치를 많이 달고 그래서 사이보그적이 되고 그래서 뭔가 궁극적으로 기술에 힘입어서 인간 너머의 종으로 진화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상상을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약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취약성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난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소환이 되죠. 그래서 돌봄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돌봄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게 되고 그것을 국가가 또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동원할 건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이 돌봄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 자체가 항상적으로 재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핍되어 있었고,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항상 미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돌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 분야는 항상 재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평소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반면에 또 그때 그 요구가 충족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족되기만 하면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이중성을 갖는 것이 이제 돌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난과 돌봄은 재난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재난 상황에서 이제 돌봄이 긴급하게 소환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재난은 돌봄 자체가 겪는 오랜 역사, 돌봄의 역사 속에 항상 재난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낸시 프레이저 같은 논자는 자본과 돌봄의 모순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면서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제 시스템 자체가 돌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경제가 돌봄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토대를 잠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 자체가 돌봄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기의 토대가 잠식되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자본과 돌봄의 모순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안고 있는 그런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레이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비경제적인 분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돌봄이라든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회재생산도 포함이 되지만 또 우리의 자연환경, 그 다음에 자원, 이런 것들이 다 비경제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뭔가 생산활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윤을 창출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는 근데 자기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광범위한 비경제 영역에 의존을 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데, 그러면서도 의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이 비경제 부분에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돌보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모순이 생겨나고 그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실 재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우리가 앞으로 올 예상되는 재난에 대해서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돌봄 중심의 사회가 필요하고, 그 돌봄 중심의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 이 모순적인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돌봄 중심의 사회는 체제 전환, 시스템을 전환하는 그런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하는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잠재력을 갖는 어떤 그런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사회재생산이라고 하는 약간은 좀 학구적인 표현에 가까운 이 범주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사실상 많이 이제 겹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돌봄의 위기는 따라서 사회재생산의 위기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시면 크게 인구 재생산,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재생산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시대에 걸쳐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재생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회가 지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구 자체가 재생산되어야지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차원에서나 세대 연속이 필요한 이식주도 있고, 안전 건강 돌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서 돌봄은 이제 좁은 의미에서 돌봄인데요. 지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가치와 관습을 전수하고 그다음에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과 가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굉장히 사회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확장된 영역을
두루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데올로기나 생산 조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회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회 재생산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 자체가 흐려지는 거죠. 이 재생산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다 보면. 그래서 그 경계 자체도 흐려지고, 그다음에 생산과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위계적으로 설정되는 거. 그러니까 재생산이 생산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이런 위계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앞서서 이제 자본과 돌봄의 모순 이야기할 때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사회 재생산이라고 하는 범주가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봄 영역 역시 뭔가 생명과 사회, 물질 환경까지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토를 잠깐 인용을 하면 돌봄은 우리가 이제 우리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인간의 종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체 자아 환경,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역시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우리가 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뭔가 보살피고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사회 전반, 생명 전반, 그다음에 물질과 환경까지 포함하는 그런 범주로 확대돼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서 이제 인용은 낸시 프레이저가 얘기했던 그런 자본과 돌봄의 모순에 대해서 잠깐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좀 마지막 부분만 보면 자본주의 공식 경제와 비경제적인 배경 조건을 아울러서 우리가 부착을 해야지 이 사회 재생산이나 돌봄이 야기하는 위기까지도 포함해서 자본주의의 모든 위기 경향을 전체적으로 개념화하고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은 너무 자본주의 시스템을 경제라는 협소한 부분으로 봤다면 이제는 돌봄이나 사회 재생산까지도 다 넣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돌봄의 위기가 자본주의 전체 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 낸시 프레이저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봄 중심의 사회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까지 자본주의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돌봄을 대했던 그런 태도하고는 다른 진로를 택해야지 우리가 돌봄 중심의 사회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환을 위해서는 일단 가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에 이제까지 부여했던 그런 뭐랄까요, 어떤 푸대접을 뭔가 해소를 하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봄의 가치를 복원해야 되는 건데, 이 돌봄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옛날에는 돌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니까 돌봄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 돌봄의 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가치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돌봄을 하찮게 여겨왔다는 거는 앞서 이제 프레이저의 말에서 인용을 했다시피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돌봄에 대해서 폄하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돌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위해서는 역시 가치 전반도 뭔가 거의 체제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가치를 바꿔나가는 것은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 전환을 통해서 어떤 체제 전환을 압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돌봄이 사실은 그런 가치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면 이거 자체가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그런 활동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나 생산이 언제나 의존하면서도 부인하고 폄하한 그런 비경제, 재생산, 마찬가지로 돌봄이죠. 그런 것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고, 그 정당한 대가는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사실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체제 전환을 추동하게 되는 그런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용의 내재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도 가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다 환원되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가치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돌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이 이어지고, 그래서 모색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취약성을, 그러면 뭔가 우리가 뭔가 취약하다라고 하면 이걸 약점으로 생각하고 이거 한계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취약성을 뭔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 취약성을 보강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신체적 조건이기도 하고, 신체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 전반의 조건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거 자체가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취약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돌봄의 가치를 복원하려면 취약성의 가치도 한번 강조를 하자. 그래서 어떤 버틀러 같은 사람은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취약성의 토대를 두려고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자의 관점에서만 윤리적인 책임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기꺼이 내가 훼손당하겠다, 내가 상해를 입겠다, 그러니까 기꺼이 어떤 취약성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성이야말로 윤리의 토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자기 보존이고 자기 강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나투스 같은 개념도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뒤집어서 취약성을 뭔가 강조하고 거기서부터 윤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따라서 돌봄도 중요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상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네거티브한 것들, 더 네거티브한 것일수록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려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뭔가 설득력을 발휘할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요. 실제로 이제 육체만 한정을 하더라도 이 육체를 항상 취약성과만 연결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령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물론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거는 필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지만, 뭔가 휴머니즘 전통을 또 보면, 그리스식의 휴머니즘 전통을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탁월하냐, 이런 것들을 찬미해 온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성을 그렇게 보편적인 윤리성으로 만들기에는 전통적인 가치의 계보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제기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돌봄의 가치 복원을 위해서는 취약성이라고 하는 원래 네거티브하게 생각되어 왔던 바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노동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책임을 부여하고 뭔가 배정을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애착하고 열망하는 어떤, 그러니까 아까 솔릿이 얘기했던 대로 뭔가 돕고 싶고 돌보고 싶고 브라더나 시스터의 키퍼가 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열망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면 어떤 성취감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그런 일로서 돌봄의 가치를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돌봄의 가치를 뭔가 복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돌봄 민주주의라고 하는 발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돌봄을 이제 민주주의와 연결을 시켰다는 점에서 저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본 그런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트론토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우리 시대가 사실 돌봄도 항상 위기고 항상 부족하고 결손 상태고,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봄 결손과 민주주의 결손을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민주주의가 부족하다, 결손됐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게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법적이고 제도적이고 뭔가 정치적인 뭐 큰 문제, 공적인 문제 뭐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이 대상화되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나날을 살아가는가 하는 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결손을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서서 제가 우애를 얘기할 때 친밀성, 감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우애가 사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과 이 민주주의의 결손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애의 차원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뭔가 결핍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애와도 관련이 되고 돌봄과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론토는 뭐 우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 돌봄의 결손과 민주주의의 결손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돌봄의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 책임이 돌봄의 책임이 민주주의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돌봄의 결손이 생긴다. 그래서 이건 역시 민주주의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돌봄 결손과 민주주의의 결손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론토는 이제 돌봄이 더 민주주의적이 되면 이 결손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는 다른 한편에서 더 돌봄적이 될 때 민주주의의 결손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는 이제 덧붙여서 민주주의가 더 우회적이 될 때 민주주의의 결손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재난과 이제 돌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방금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애하고도 연관을 시킨 셈인데요. 그래서 돌봄과 우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과 우애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뭔가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우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흔히 돌봄 노동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게 감정 노동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돌봄은 사실은 그냥 어떤 시스템적으로 해서 탁탁탁탁 나눠서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굴러가게 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별적으로 뭔가 해야 하는 것이 돌봄이죠. 그래서 뭔가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 인간의 뭐랄까요, 감정과 인격적인 에너지가 소요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보람도 있지만 힘들기도 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인격적인 감정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 돌봄과 우애는 그런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둘 다 흔히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친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돌봄이 필요한, 우애가 필요한 이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는 우리가 뭔가 그냥 빠뜨리고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이 아니겠나. 그래서 아까 민주주의의 결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밀감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돌봄과 우애의 어떤 관계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제 사유를 해 본다면 흔히 이제 돌봄은 모델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보통 많이 모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성이 돌봄의 모델처럼 생각이 되기가 쉬운데 사실 이 모성의 구조를 보면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무조건적이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일종의 어떤 위계가 있죠. 보살피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어떤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성은 너무나 어떤 일반적인 돌봄에 비해서 너무나 큰 책임감을 베푸는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고 또 어떤 절대적인 의무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돌봄 이 실패했을 때 그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다른 어떤 실패에 비해서 훨씬 더 뭐랄까 강력한 비판, 훨씬 더 이 뭐랄까요, 네, 어떤 심한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는 이 모성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이고 거의 무조건적인 어떤 차원을 항상 상상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다 하지 못했냐 하는 식으로 더 이제 비판적으로 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성이 돌봄의 모델이 될 때는 이 돌봄 자체가 훨씬 더 거기서 어떤 자발성을 이야기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호 관계, 상호 돌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여기 얘기는 안 했지만 부성으로서의 돌봄도 사실은 모델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흔히 이제 복지국가 모델을 이야기할 때 복지국가는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온정주의라고 하죠. paternalism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델에 의해서 이제 복지가 시혜로서 또 항상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온정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데 온정을 베풀어서 시혜를 베푸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근데 없다고 너무 불평하지 말고 그걸 권리로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성을 돌봄의 모델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돌봄 활동을 펼치는 그 개인에게 너무나 큰 책임을 지우고 안 했을 때 너무 큰 비난을 하는 반면에 그 가부장제적인 온정주의를 모델로 하는 복지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라 뭐 이렇게 강요를 하고, 뭐 없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 없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따라서 이제 돌봄의 모델로서는 좀 우리가 이제 돌봄을 뭔가 보편적인 가치로 더 확대하고 이것들을 더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하려고 하고, 나아가서 어떤 개인의 정말로 이걸 가치로서 추구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모델들은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애를 모델로서 하는 그런 돌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Brothers Keeper 또는 Sisters Keeper로서의 그 돌봄을 생각해 보면 앞서 얘기했던 모성과 부성을 모델로 했을 때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교정해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호적이라는 차원, 그러니까 이 우정을 가진, 우애를 갖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떤 아무리 그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 같아도 사실은 거기에 언제나 이미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우애를 모델로 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마치 뭔가를 자원을 갖고 뭔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는 추구해야 되는 가치로서의 돌봄을 이야기하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민주주의적인 가치로서의 우애는 이 자유평등에 비해서 훨씬 더 돌봄과 더 연결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돌봄의 모델로서의 우애를 이야기하면 이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왜 돌봄과 더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가도 조금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애 민주주의의 주요한 양상으로서의 돌봄, 주요 활동으로서의 돌봄, 또 돌봄을 민주주의적인 전통과 접속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우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네, 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재난, 우애, 돌봄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각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고, 이 3가지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관이 되고 우리 시대에서 이 3가지 키워드가 왜 점점 더 중요해지는가 하는 얘기를 그 다음으로 했고, 이 서로를 참조할 때 우애가 어떻게 더 풍부해지고 돌봄이 어떻게 더 풍부해지고 그것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조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